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입니다. 어드바이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만큼 모든 걸 다 쏟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간밤에 보여준 삼성전자의 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대단했습니다. 코스피를 완전히 끌어올려줬는데 1.28%나 오른 2,690.14포인트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이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이 지수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HBM 테스트 언급에 급등함감이 있었고요. 정기주총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한다고 언급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 PBR 테마도 주주 환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보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강론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코스닥은 0.05% 하락한 891.45포인트의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특별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 HBM 수혜 기대에 이 IT 소부장이 상승한 반면 2차 전지 소재는 그에 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국내장 쭉 알아봤는데요. 2월에 일본에 가장 많이 입국했던 외국인은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슈가 됐는데요. STSS, 이 치사율이 30%나 되는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이슈가 오늘 화제가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 큰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제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소홀한 감이 좀 생기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그런 감염병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증세가 퍼지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으로는 이 국제약품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는 이 바이오주의 강세가 조금 보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P에서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을 이제 하향 조정한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주를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 또 연관을 지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된다면은 그러니까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된다면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에 큰 영향을 끼칠 건데 물론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라든지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미국 증시 보셨을 텐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젯밤에는 전일 다우 지수가 플러스 0.83%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39%를 기록하면서 뉴욕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국제 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일부 기술주가 상승했고요. 미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4.542%로 낮게 책정된 점에 기인했습니다. 응찰률도 2.79배로 전월 대비 높아서 양호한 수요를 보여줬고요. 여전히 FOMC를 앞두고 긴장감이 계속적으로 끌고 당기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10년물 금리가 4.3% 이하에서 유지되면서 주식에는 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1%가량 그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하고 또 장 초반에는 3%까지도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1.1%로 마감을 했고요. 신규 AI 칩에 대해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등 AI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지금 마켓이 시작됐지만 다우가 0.17%, S&P 500이 0.07%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다시 넘어와서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이제 기준금리가 발표될 텐데 우리 국내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국내장이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뭐 저희가 다들 예상을 했잖아요. 뭐
금리가 인하가 뭐 올해 뭐 3번 정도만 될 거고 3월 달에는 동결을 하는 추세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선반영된 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보합세를 기록할 수 있는데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가져와 주셨을 텐데 어떤 이슈를 가장 먼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친근감이 들 수도 있고 재밌을 만한 이슈를 가져왔는데 세포라 코리아 아시겠죠? 네. 이제 박지원 앵커님께서는 워낙 또 미용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세포라 코리아가 5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종료를 합니다. 뭐 온라인 몰이라든지 모바일 앱 스토어라든지 또 오프라인 매장 운영까지 종료를 하게 됐는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를 한 게 어느 정도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세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글로벌 명품 기업이죠. 이 LVMH가 운영하는 화장품 편집 샵인데 2019년 10월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몰에 1호점을 냈고 이로써 한국에 첫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는 명동 롯데 영플라자, 또 신촌 현대 유플렉스, 잠실 롯데월드몰 그리고 여의도 IFC몰 등 여러 개 신규 매장을 오픈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그 여의도 더현대에 오픈한 게 가장 최근에 오픈 매장입니다. 근데 한국 진출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2019년에 진출을 했는데 바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세포라가. 올리브영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 올리브영의 독주로 이 추가 매점을 또 연다든지 아니면 매출의 볼륨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얘네들이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포라 코리아의 2020년 매출액을 보니까 136억 원, 영업 적자는 176억 원, 그리고 단기 순적자 202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99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더라고요. 세포라가 취급하는 품목이 아무래도 글로벌 중고가 브랜드로 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국 소비자의 선택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수가 3만 1,52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요. 특히 올리브영은 이제 선크림이라든지 뭐 세럼이라든지 뭐 로션이라든지 등등등 이 글로벌 화장품 전문 유통사 대비해서 이 기초 제품군이 강한 편이고 또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 세포라 코리아 매출액이 약 136억 원이라는 수준이란 점에서 철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조금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화장품 시장 전반에 함의하는 바는 크다고 판단되고요. 올리브영을 비롯한 이 다수의 인디 브랜드가 조금 입지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디 브랜드 그리고 이들을 제조하는 이 ODM이라든지 OEM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섹터들이 조금 조정이 됐어요. 화장품주들.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CNC 인터내셔널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왔던 종목인데 실제로 엄청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아주 살짝 뭐 살짝이어봤자 뭐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뷰티 공룡으로 불렸던 샵이죠. 뷰티 편집숍입니다. 세포라가 한국 시장에서 이제 철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CNC 인터내셔널 짚어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일본 주식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3월에 BOJ 어떻게 보셨나요? BOJ도 뭔가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예상은 했지만 환율이 이렇게 안 오를지는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3월 회의에서 BOJ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끝낼 거다. 그리고 YCC 정책을 종료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준부리율이 0.1%로 인상이 되면서 이제 단기 콜금리의 변동 그 레인지가 마이너스 0.1에서 0.0%그 구간에서 이제 0에서 0.1%로 이제 10bp 인상이 됐는데요.
ETF 매입을 종료하고 또 CP와 회사채 매입도 1년 내 점진적으로 종료할 거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국채 매입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입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특히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정례적인 매입 외에도 필요할 때 필요시에는 매입에 나설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 정상화가 발표된 이후 오히려 10년 금리 장중 하락을 했고 또 환율도 약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는데 3월 초부터 BOJ의 소통과 의도적인 언론 유출을 통해서 정책 정상화가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국제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정책 정상화를 하더라도 시장 금리를 일정 부분 관리를 하겠다는 BOJ의 의사가 판단이 됩니다. 만약 BOJ가 매입 중단이 아닌 이 자산 매각까지 언급하는 등 추가 긴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면 시장 변동성을 물론 키웠을 거고요. 하지만 BOJ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당분간 통화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내부 경제 여건상 굳이 긴축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부적인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긴축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ISA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용 ISA 신설과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한 발표,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일단은 ISA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IS 정의를 보면은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를 보는데 그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절세 계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절세 계좌라는 점인데요. 여기에 편입 가능한 상품으로는 뭐 주식이 될 수 있고 채권이 될 수 있고 펀드가 될 수 있고 또 ELS로 알려진 이 파생 결합증권 그리고 또 예적금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ISA의 그 납입 한도 그리고 비과세 혜택에 대한 수혜를 더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확충이 될 거예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할 건데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발의된 개정안은 ISA의 납입 한도가 원래 연 2천만 원인데 연 4천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비과세 한도도 이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원래 기존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가 될 거고요. 또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할 건데 원래 그동안 그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뭐 이자나 배당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셨던 분들은 ISA 가입에 제한이 됐었어요. 근데 이들의 가입도 허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형 ISA 적용 비과세 한도는 이제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국내 주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ISA 납입 한도도 늘 거고 또 비과세 한도도 늘 거기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뭐 세금 이만큼 냈는데 세금을 더 적게 내도 된대 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투자형 ISA가 원래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원래 그들이 ISA 가입을 못했는데 이제 본인들도 ISA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더 사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주식에 대한 매입세가 커지면서 주식 상승도 자연스럽게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도 최근에 개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 쪽은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네, 일본이 실제로 신 NISA라고 하는데 이 신 NISA를 도입하면서 ISA 가입자 수가 실제로 증가를 했고 또 개인들의 일본 주식시장 내 거래 대금이 실제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일본 정부가 이런 세제 혜택을 확대 실시하는 배경에는 일본 국민의 높은 저축률 그리고 낮은 투자율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의 예금을 이제 주식 투자금으로 전환해서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ISA 가입자 수 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시는 분들을 이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또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하길 원하는 개인들은 ISA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 과세 같은 경우에는 뭐 ELS를 투자하신다든가 하면은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권에 투자하셔도. 근데 어쨌든 ISA를 통해서 매입을 하신다거나 투자를 하시면은 그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어떤 주식, 그런 주식 외에도 뭐 고배당이 예상되는 주식에도 큰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뭐 은행주도 관심이 쏠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관련 ETF도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IS에 은행주를 편입을 해야 되는 이유 뭔가요, 어드바이저님? 과거에 그 일본 NISA 그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들의 그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 외에도 이 고배당이 예상되는 주식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도 월 배당형의 상품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만큼 이제 인컴, 뭐 월마다 들어오는 거 아니면 뭐 연이든 뭐 분기든 이런 배당이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관심이 컸다는 거겠는데 물론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장에서는 이런 베타가 큰 주식으로 자본 수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의무 보유 기간으로 뭐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ISA는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의무적으로 이제 락이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회피하고자 하는 니즈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자본 수익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거 그리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수익도 발생하고 또 예측 가능한 뭔가 배당도 들어오는 그런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일본 시장의 흐름도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 시장의 흐름 요즘은 어떤가요? 일본 시장 작년 똑같은 말 드리는 것 같지만 작년에도 일본 시장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잖아요. 뭐 많이 하셨죠. 디스코도 말씀드렸고 뭐 토요탄소라든지 뭐 토요타 자동차라든지 뭐 미주오도 말씀드렸는데 대략 보면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한 50%씩 정도 다들 오른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디스코 반도체 종목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고 근데 최근에는 뭐 한 저번 달부터 아니 3월 이번 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가치주는 견고한 편이지만 아무튼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이제 3월 7일 이후에 프라임 시장의 상승 종목 수를 살펴보면 이 상승 종목 수가 약 866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도쿄증권의 프라임 시장의 상장 기업 수가 1,656개 종목이니까 일본 주식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기간에도 프라임 시장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종목들이 퍼포먼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기여도가 높은 성장주가 하락하더라도 이런 견고한 가치주들을 바탕으로 시세가 대폭 하락하는 상황은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어쨌든 일본 주식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본 주식의 평가 포인트는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온 구조적인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정상화, 이 금융정책의 정상화가 일본 경기의 그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증빙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 주식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지만 뭐 단기적인 이벤트를 의식하는 어떤 투기보다는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주가 지수는 상한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뭐 4월에서 5월쯤에는 한번 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 뭐 주 단위라든지 월 단위로 매수를 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그 뷰티 관련돼서 실리콘2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K 뷰티 유통 플랫폼 실리콘2가 세계 리오프닝 수혜주로 증권가 안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미국이랑 일본, 캄보디아 쪽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중국 리스크는 줄고 다른 쪽의 매출이 더 높아서 한 번쯤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시선인데요. 실제로 오늘도 보니까 11%나 올라왔거든요. 실리콘2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리콘2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실리콘2가 이제 베트남을 동남아 지역의 세 번째 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베트남에서의 수혜도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뭐 CNC 인터내셔널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호조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 실리콘2도 이제 동남아 쪽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불안불안한 심리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주의할 점들이나 좀 눈여겨볼 이슈들 있을까요? 일단은 채권 금리가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금리가 인하할 거다라는 게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뭐 작년부터 올해 인하할 거다, 이제 인하할 거다 하다가 이번에도 또 올해 연내 4번 인하할 거다 하다가 또 3번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채권을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텀을 두면서 조금씩 채권 매수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은 어쨌든 금리 인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할 거고 그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그 자본 차익, 뭐 캐피털 게인을 더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긴,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